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양지수 하락하며 출발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4,800선 돌파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며 11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썼습니다. 오늘 현재 0.08% 약보합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83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72% 올라갑니다. 96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정반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보입니다. 외국인 1,500억 원 가까이, 기관은 1,8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2,8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보입니다. 개인은 124억 원, 기관은 340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7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주말 사이에 미국 상무장관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관세 리스크가 나오면서 지금 국내 반도체 투톱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28% 내려가면서 현재 14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4% 약세 보입니다. 현재 거래가 75만 3천 원입니다. 반면 현대차는 CES에서 공개한 아틀라스에 대한 외신의 극찬이 이어지면서 지금 시총 3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차 7%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44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41% 약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23% 내려갑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삼성전자 우선주도 2% 넘게 빠집니다. 반면 오늘 우주항공과 조선이 강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31% 올라가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도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주 지금 3.11% 올라가면서 현재 15만 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주 금요일에 신규 원전건설 기대감 속에 6% 넘게 급등했는데 오늘은 1.05%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형 바이오주가 지수를 견인했죠. 특히 알테오젠은 추가 기술 이전 소식을 알리자 지난주 금요일에 10% 넘게 급등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3.86% 내려가면서 현재 거래가 49만 8천 원입니다. 반면 에코프로 형제들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에코프로 BM 1.58%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0.22% 강세 보입니다. ABL바이오도 1.52%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3% 넘게 상승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HLB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HLB 3%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10% 넘게 급등했는데 현재도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1.25% 올라갑니다. 코오롱 티슈진 1.74% 강세 보이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도 1.2% 강세 보입니다. 펩트로는 6.22% 올라갑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오늘 로봇주가 강세를 보입니다. 해외 매체들이 현대차그룹과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공개한 피지컬 AI 아틀라스를 연이어 호평하고 있습니다. 아틀라스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휴머노이드 로봇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국내 로봇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휴림 로봇 지난주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50% 가까이 급등했는데 오늘도 지금 17% 넘는 상승폭 보입니다. 러셀도 지금 3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사인 PJM의 특별 경매 실시를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GE 버노바 주가가 6% 넘게 상승했습니다.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인해 국내 원전주도 강세 보입니다. 현재 우리기술 20% 상승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2.14% 강세 보입니다.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잇따라 내놓은 정책과 미국 정부의 지원 사격에도 한국 외환시장은 여전히 비상입니다. 오늘 환율은 1,474원에 개장했습니다. 오전 9시 35분 기준으로는 1,473원 6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0.26%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상승으로 하고 있습니다. 0.73% 올라가면서 96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IS의 이지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까지 11거래일 연속. 오늘은 장 초반이긴 하지만 상승 하락 아직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고 있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일단 현재 장 초반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끝났고 오늘은 시작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제법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기에 대한 경계 심리가 기술주 위주로 일부 나온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동안 우리 증시가 연일 계속해서 코스피 위주로 특히 기술주 위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이 일부 좀 출현될 수 있는 모습. 외국인들 수급도 한 템포 쉬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개인들만 매수를 하면서 수급이 조금 약화된 모습. 아마 이제 정강 후약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난주에도 보면 장중에 보면 뭐 차익 실현 매물도 꽤 나와서 지수가 눌리는 모습을 보였다가 하지만 또 장 후반에 결국에는 다 윗꼬리를 향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11거래일 연속 상승했단 말이죠. 어느덧 5,000포인트까지 200포인트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상승 랠리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중간중간 조정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1월 달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11거래 연속 지금 상승을 했지만 사실 중간에 반도체가 좀 쉬어가면서 외국인들의 연초 이후에 차익 매물은 일부 좀 많이 출회가 좀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프로그램 물량들이 매도로 전환되면서 나왔고 일부 반도체 종목에 대한 펀드들의 리밸런싱으로 역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사실 1월 초 이후에 반도체는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반면에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로봇이나 뭐 CS2026 최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일부 제약바이오 여기에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주도주들이 쉬어갈 때 모멘텀 종목들이 급등하는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했지만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아마 이제 미국이 지난주 옵션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 새롭게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는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2026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보면 여기서 이제 수급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가파르게 상승하느냐 아니면 한 템포 쉬어가느냐 연초 이후에 분기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주 초반에 외국인 수급 눈치를 좀 보면서 관망하는 자세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기관이 수급 주체로 나섰잖아요. 확실한 매수 주체의 기관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개인들이 지금 어쨌든 투자자 예탁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증시 대기 자금은 상당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쌓아놓고 있단 말이죠. 언제라도 주식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타이밍이라는 게 여태까지의 패턴들을 봤었을 때 개인들이 항상 좀 늦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조금 이제 미묘한 문제인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데서 오는 불안감이 더 큰 상황이 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주도주를 좀 추격해야 되나 혹은 연초에 좀 강했던 모멘텀에 의해서 상승한 종목들을 같이 매수를 해야 되나 좀 갈등이 좀 올 수 있는 시기인데 오히려 이제 이럴 때는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외국인들이 연초 이후에 차익 매물이 일부 나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일부 이제 쉬어가는 시그널은 좀 줬거든요. 그걸 본다면은 여전히 반도체나 기술주 위주의 모습은 좀 강하지만 연초에 좀 급등했던 로봇이나 일부 제약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러셀 1000과 마찬가지로 연동돼서 움직였던 코스닥의 중소형주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연초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은 비중을 조금 줄여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대형 반도체주 먼저 짚어볼까요?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확실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8,000원대 올라섰고 오늘 좀 조정받고 있죠. 하지만 15만 원도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눈앞에 관세 빼고는 악재가 뚜렷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지금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물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즐거운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 되는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옵션 만기일 날 대부분 이제 기술주들이 좀 쉬어가는 가운데서도 혼자 7% 넘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내부 임원들이 오히려 이 가격대인데도 주식을 더 사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혼자 7%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보면 여전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오늘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좀 주춤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조정폭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를 일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은 지수의 그 상승을 좀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 포트에 어쨌든 장기 투자자든 단기 투자자든 메모리 반도체가 일부 있어야지만 지수 상승률을 좀 따라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AI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최근에 1월달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전력 부족 관련된 쪽은 일단은 편입을 일부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비중 조절을 해 나가면서 시장 등락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들이 정말 이제 거침없이 목표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24만 원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은 악재가 도출될 때 예를 든다면 이번 주 초반에 지금 관세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주춤거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오히려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이 지금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 사태를 계기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커지면서 방산주도 다시 매수세가 좀 불이 붙고 있는 양상인 거고 조선주도 수주 소식이 꽤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방산주, 조선주 예전에 이제 원전까지 합해서 조방원에 다시 힘이 실리나 이제 이런 분석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이제 그 올 연초에는 힘이 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을 좀 되짚어 보면 그 작년 이맘때 이제 처음 그 주가가 상승 쪽으로 랠리가 강화될 때 AI 모멘텀을 받는 기술주랑 실적 기반으로 했던 조방원 그리고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다, 리밸런싱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나왔던 뭐 금리나 지수사 등이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가 3탑으로 올랐다가 최근에는 거의 AI 기술적 위주의 상승만 이루어졌는데 조방원은 지금 이제 확실히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오히려 강하지는 않지만 수주 물량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확대되고 작년에 오히려 연말 이후 그 연말 근처에서 좀 받았던 조정이 오히려 주가를 좀 더 부양시킬 수 있는 수급을 교체할 수 있는 원동력이 좀 되었다라는 부분이 좀 강조되고 있고 방산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현재 정책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겁게 나오면서 방산주가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단기 모멘텀은 지금 글로벌하게 확실히 좀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방산이 굉장히 가파르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최근 이제 1월달에 들어오면서 원전 종목들도 상당히 수급이 개선됩니다. 1월달 좀 전에 보도된 내용처럼 미국이 전력 부족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가장 크게 나오면서 기존의 전력 기기뿐만 아니라 전력을 생산하는 쪽에 대한 포커스도 상당히 맞춰지면서 원전을 비롯한 최근에는 뭐 천연가스, 화력발전까지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급등을 하면서 조방원이 지금은 확실하게 주도주의 한 축으로 편입되는 모습이고 지금은 사실 미국 주식에 비해서 우리가 경기 소비재나 산업재가 그렇게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당분간은 조방원에 좀 몰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현대차 짚어보죠. 현대차 오늘도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그룹주 CES를 계기로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오르는 이유는 자동차 때문이 아니죠. 로봇이라는 테마가 여기에 붙었기 때문인데 자 나눠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로봇이라는 아이템이 붙은 현대차의 주가 랠리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이며 일단 이 부분부터 이게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좀 겁도 나는 게 사실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봤던 현대차 주가의 모습은 뭔가 무겁고 지지부진하고 피크아웃 논란이 늘 따라붙고 이랬었는데 지금 체질이 바뀐 것 같아요. 주가 오르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사실 이제 이번 CS2016 최대 수혜주의 하나가 아마 현대차가 아닐까 싶고, 어떻게 보면 제주는 엔비디아의 젠순항이 버리고 어떻게 보면 과실은 현대차가 다 땄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현대차가 호평을 받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발표했던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워낙 평가가 좀 좋았습니다. 거의 이제 중국 업체 일색으로 가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현대차가 주목을 좀 받았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아무래도 로봇에 관련되어 있는 주가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배 구조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은 많은 그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약에 이제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천문학적인 금액의 자금을 모을 수 있는데, 특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현대차가 투자할 때 정의선 그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무려 24%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것도 있지만 정의선 회장님 개인 지분이 24%가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약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의 주가는 아마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서 상승의 프리미엄이 좀 더 올라가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고,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대차의 가파른 상승세는 로봇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분간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로봇이라는 테마가 붙은 현대차의 주가는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로봇주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로봇주는 여러 이슈가 있었어요. 일단 AI가 붙은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그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로봇을 차세대 산업 전략 육성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어쨌든 AI 테마가 붙은 로봇은 새로운 판이 또 펼쳐지고 있고 CS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붐업이 된 양상입니다. 그럼 올해 로봇주의 선전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모습인데, 중소형 로봇주로까지 이런 기세들이 다 확대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로봇주의 상승은 아마 이제 약간 테마성과 모멘텀이 결합되면서 앞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겠지만, 그 반복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주가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좀 강할 때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다가 또다시 주가가 좀 하락하고 반복하는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유는 이제 실적 때문인데, 결국 이제 로봇 테마라는 것이 실적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로봇 섹터는 산업형, 협동형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형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당히 분리해서 대응을 했었죠. 그러면서 산업형 로봇은 실적, 휴머노이드 로봇은 모멘텀 이렇게 왔었는데, 최근에는 이 AI가 등장을 하면서 두 섹터의 이제 경계가 없어졌죠. 융합이 되면서 산업형 로봇도 AI, 휴머노이드 로봇도 AI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이 부분이 이전처럼 실적과 모멘텀으로 구분짓는 때보다는 투자하기가 좀 더 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되면 로봇 섹터들은 다시 매수세가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특히 그 산업형 로봇을 그 실적 기반으로 보시는 쪽은 최근에 우리가 휴머노이드 AI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지만 이 산업형 로봇에 대해서는 실적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두산그룹에서 로봇 관련돼 있는 그 공장 가동률을 보면 최근에 산업형 로봇 공장 가동률이 40%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35% 혹은 지금 30%까지 낮아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모멘텀으로 크게 붐이 일었던 로봇이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좀 곤란을 겪을 수 있죠. 물론 이제 로봇 섹터는 반복해서 모멘텀이 불겠지만 이런 굴곡이 강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어떻게 보면 짧은 스윙 거래 위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뭐 테마성이긴 하지만 로봇주의 붐업은 코스닥의 활성화에도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모멘텀이 좀 강할 때는 좀 따라 붙어서 수익을 좀 내시고, 이걸 이제 아주 장기로 보유하기보다는 또 적당한 시점에 시혹 실현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로봇을 좀 장기로 보서 비중을 좀 조절해 가신다라고 하면 오랫동안 보유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좀 롤링의 과정을 좀 거칠 필요는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주 또 주목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안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화, 이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수혜주 혹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는 역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지주사 혹은 증권주, 이런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맞습니다. 이제 3차 그 개정 시행령까지 들어가게 되면 배당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더 유연한 대응 그리고 예를 들면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배당을 하는 부분에서 인정을 하겠다라는 정도로 뭔가 폼업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주가는 증권주를 비롯해서 지주사 흐름이 이미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흐름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증권주들이 급등을 하기는 했지만 지난주를 고비로 좀 많이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이쪽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과 관련되어서 특히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지금 주가가 대부분 반영된 흐름이 많기 때문에 선별하실 때 상당히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을 비롯해서 흐름이 급격히 좀 나빠지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죠. 이번 주에 크고 작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화두를 또 꺼내 놓을지 관심이 일단은 갑니다. 그리고 물가지표 발표도 있고 GDP 수정치도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사실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워낙 거칠기 때문에 증시에 반영되는 지금 섹터 종목별로 관련된 종목들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과의 갈등과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첨예하게 이번 주부터 그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 오늘 미국 증시 나스닥 선물이 큰 폭으로 하락해서 지금 출발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은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달러 강세, 미국 그리고 채권과 관련된 부분 여기에 각국의 환율까지 맞물리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금 세밀하게 좀 봐야 될 영역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 특히 그 지난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지표와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증시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가 관련된 지표,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나오더라도 지난주는 옵션 만기가 거의 풋콜 레이티오를 보면 변동성을 억제하는 쪽으로 양매도 장세의 형태였기 때문에 지표에 대해서 반응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이번 주부터 반대로 지표에 대해서 반응을 좀 크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는 지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전반적으로 옵션 만기 이후에 미국 수급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주 초반, 주 중반까지는 좀 관망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구간 같습니다. 네. 또 다보스 포럼 전후에서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수도 있죠. 제롬 파월 의장과 이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차기 의장이 발표가 되면 또 연준 내에서도 이 연준을 바라보는 시장에서도 불안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거의 이제 해시 그 경제위원장으로 굳어지지 않나 했는데 오늘 다시 이제 워시 해시 위원장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워시로 케빈 워시로 이제 급격하게 연준 의장이 또 다시 몰리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의외거든요. 그러니까 해시 그 경제위원장은 강력하게 금리를 피커까지 인하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사실 이 케빈 워시 분은 좀 원론적이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한다는 게 상당히 의외의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해시 경제위원장을 놓고 지금까지 금리 정책을 예측했던 것을 다시 전면적으로 저도 한번 다시 재구성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원칙론자이고 데이터 기반을 주장하는 워시시 된다면 오히려 연준의 독립성에서는 해시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시장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간단히 짚어볼까요? 다음 주 실적 발표 예정돼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H200의 중국 수출 허용 여기에 따른 이제 미묘한 어떤 긴장 관계가 다시 드러났어요. 관세 부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건지 H200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았지만 이거 제대로 수출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아마 이제 25%라는 관세가 결국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면 25%를 정부에 내야 된다라는 일종의 세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H200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의 대응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H20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하웨이나 알리바바 쪽이 이미 H20에서 H100 사이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H20을 받을 이유가 없었죠. 다만 이제 현재 H200과 관련된 부분은 중국 기업들은 상당히 받으려고 하고 이 부분 때문에 엔비디아가 기업들의 수요 예측에서는 이미 재고 물량을 넘어서서
추가 발주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정부는 선별적으로 이걸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커트를 일단 했죠. 그러면서 기업들은 받고 싶어하고 중국 정부는 일단 규제를 가하는.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좀 꼬여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나 이란과 관련된 부분, 원유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정책이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정부도 이거를 최대한 늦추면서 협상을 통해서 뭔가 딜을 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다. 다만 AC200은 중국 기업에 대해서 분명히 중국 기업들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출은 어떤 식으로든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ISL 이지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끝나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상호 관세율을 내리기로 협상 결과를 이뤄냈지만 최근 미국과 대만 관세 협상 결과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우리 반도체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 국가에 대해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우리의 생존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강대 왕선택 대우교수 나오셨고요. 또 포스코 경영연구원 오성주 수석연구원,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만은 미국과의 반도체 관세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만과 미국의 목소리 연달아 듣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美国未来若课征232半导体及衍生品关税时，美方承诺将给台湾最优惠待遇。 The United States is getting 25% of the chips in terms of the dollar value, and I think it's a very good deal. 미국과 대만의 관세 협상 결과가 일단 나왔습니다. 상호 관세율만 보면 15%. 이건 우리와 유럽, 일본 똑같은 수준인 거죠. 다만 이제 대미 투자 부분에 있어서 대만은 미국에 2,500억 달러 직접 투자, 그리고 정부 보증 2,500억 달러를 합해서 5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일단 이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결과가 아니라도 잘된 협상 결과인 건지 우리한테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 흥미로운 협상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 연구원님.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이제 사실상 모두 15% 동일하게 이제 상호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네.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이제 GDP 규모나 우리의 외환 보유액 수준을 감안할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일단 가성비는 더 좋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물론 이제 미국이 큰 틀에서 먼저 밝혔던 그 최애국 대우를 준수하겠다라는 그 가정이긴 한데, 근데 반면에 이제 대만은 아주 특별한 특이한 파격 조항을 하나 얻어냈죠. 현재 공사가 그러니까 투자와 건설 중인 그 공장의 생산 능력의 2.5배, 완공 후에는 1.5배까지 무관세로 수출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 전략을 잘 살펴봐야겠죠. 그게 우리랑 비해서 더 어떤지를 보려면. 근데 아마도 대만은 이 반도체 산업에 워낙 이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서 여기 사실상 이제 올인을 해서 미국에 말하자면 이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겠다. 이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상업적인 이유 말고도 그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중국의 위협에 대비한 안보적인 목적도 강할 건데,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우리가 그 대만에 비해 어떤 반도체 산업에서의 경쟁력이나 미국의 수출에 있어서 이제 밀리지 않으려면, 또 그다음에 향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 AI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 그런 동맹국으로서의 어떤 비중이 밀리지 않으려면 이 부분을 네. 우리가 잘 헤쳐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미 투자 부분이 생각보다 숫자가 컸어요. 대만이요? 네. 네, 5천억 달러 정도 되면 일본의 5,500억 달러에 더 준하게 되는 거죠? 준하고 네. 우리는 뭐 다 합쳐도 3,500달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액수만 보면은 대만이 이제 우리가 더 잘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타이완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타이완의 경우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 국가 전체의 안보, 외교, 경제, 기술 의존도가 한국보다 훨씬 더 강한 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국가적 차원에서 대만이 느끼는 어떤 위기 의식 이런 것들을 볼 때 저 정도면 선방했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대만의 경우는 이제 반도체 TSMC의 이제 비중이 큰데, TSMC는 이전에도 우리 삼성이라든가 SK와 달리 미국과의 협력 요소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 숫자가 우리보다는 덜 충격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협상이 진행되기 이전에 미국이 대만에 대했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대만은 선전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5천억 달러라는 숫자 자체가 주는 위압감이 있기는 한데,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대만은 특수관계인 거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있다 일자는 보호, 뭐 이걸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안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투자 금액 높이고 뭐 이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정확한 분석이죠. 왜냐하면 대만은 또 특히 이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는 그냥 반도체가 핵심 사업이긴 하지만 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마스카라고 하는 조선업도 있고 다양한 산업이 있는 반면 대만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TSMC가 거의 먹여 살리는 그 구조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네.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 하나의 중국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안보 문제에서 중국은 대만을 자기 땅으로 생각하고 군사훈련도 최근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대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을 강력하게 끌어들여야지 자기네들의 그 국익 그리고 안보 문제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와 산업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미국의 시장을 놓치면 자기네들이 경제적으로 좀 타격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집중하는, 어떻게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산업이 있는 국가랑은 조금 다른 부분도 저희가 분석에 좀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제 우리한테 왕 교수님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보면, 반도체 관세에 있어서는 지난번 한미 협상 때 합의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조항 정도를 하나에 넣었죠, 팩트 시트에. 그래서 네, 이제 원칙을 넣은 거죠. 원칙을 넣었죠. 예. 불리하지 않은 대우. 그러니까 미국과의 교역량이 많은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네, 대만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대만 결과가 중요했는데, 그렇죠. 협상 결과가 사실 조금 의외였어요. 생산량의 2.5배, 1.5배는 품목별 면제를 관세를 면제한다. 네, 결이 좀 다른 합의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베선트 재무장관의 발언을 보면 최애국 대우를 적용하기에는 타이완이 미국에 대한 투자가 더 많다.
한국도 그렇게 된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애국 대우, 뭐 쉽게 말해서 최애국 대우인데 이것을 한국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저는 협상 차원에서 나오는 이제 압박의 일부로 볼 수 있고요. 예. 한국 정부는 그런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그 미국이 약속한 그 원칙을 꽉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삼성이나 SK도 당연히 미국에 직접 투자한 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와 이 어떤 투자를 연동하는 문제는 관세를 연동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교두보는 마련이 돼 있는 상태니까 앞으로 좀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해졌어요. 숫자로 깔끔하게 딱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10%다라고 치죠. 그럼 10%보다 높지 않은 관세를 부과받으면 말해도 똑같다고 최애국 대우다 보겠는데 생산량의 2.5배, 그러니까 건설 중에는 건설 후에는 생산량의 1.5배를 관세 면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럼 이걸 최애국 대우를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반도체 분야, 뭐 의약품 분야 같이 하고 싶었을 때 미국이 이 분야를 좀 밀어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이완이랑 먼저 결과를 염두에 어떤 둔 그런 빅픽처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최애국 대우라는 걸 주장할 때 미국은 동일하게 대우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15% 관세율도 그렇지만 네. 결국 대만이 얘기로 한 어떤 생산 규모, 캐파 대비해서 결국 그 캐파라는 거는 투자 금액, 투자 규모가 결정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만큼의 한국도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결국 너희들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디테일의 악마가 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게 아까 이제 다시 지적했던 부분도 있지만 같은 반도체라고 해도 한미, 그다음 한국, 일본, 타이완의 미국과의 반도체 어떤 분업 구조가 아주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걸 발표할 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일본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러트닉 상무장관 얘기는 국가별로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시 재협상을 통해서 더 다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될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압박으로 우리를 뭐 압박으로 대응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투자 규모를 단순히 더 늘려서 더 무관세 혜택을 많이 받는 거는 이 미국이 설계해 놓은 요 트랩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우리에 맞는 그런 식의 재협상, 좀 지난한 협상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협상해야 될지 감이 오세요? 이제 뭐 모르겠어요. 잘 이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만들어 놔버려 가지고 우리가 승인한 투자 계획만 관세 면제해 준다.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미국에 짓고 있는 투자한 금액은 승인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뭐 이런 거부터 따져야 되니까 협상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본질을 지금 지켜봐야 되는데 본질은 뭐냐면 관세보다는 미국이 지금 대만이랑 협상한 걸 보면 반도체 공급망과 안보를 엮어서 미국 내 생산을 끌어올려고 하는 최대한 빨리 끌어올려고 하는 그 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던져진 거는 TSMC 계약이 반도체 계약이니까 반도체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마스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그 조선업과 같이 연동해서 관세에 대해서 유리하게 끌어온 것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 관세의 협상은 미국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안보 물량, 그러니까 전략 품목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기네들 생태계로 끌어들이느냐,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자국민 고용까지 이어지느냐, 거기 큰 틀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반도체 관세율 여기에만 집중하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미국이 그리는 이 큰 그림에 맞춰서 그들이 그 지금 소위 말해서 돈로 독트린 아니면 트럼프가 원하는 것들을 제시하고 우리가 지금은 말씀 다 주신 것처럼 원칙만 돼 있지 어떤 문서로 공식화돼 있는 것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만과 같이 그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간이라든지 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문서화해서 확정짓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문서화하는 걸로 이렇게 좀 가는 대신 그 대신 미국이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계약들을 추동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맞춤형 전략을 해야 되는 것이 꼭 반도체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협상 전략으로서는 더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협상 전략 관련해서 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는 이 상황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갖고 온 합리적인 어떤 기준, 표준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진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주 좀 과하게 말하면 반칙을 뭐 마구 쓰는 거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매우 잘못된 상황. 이런 거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할 수 없이 하루하루 이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그동안 한 1년 넘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2기 이제 막 이제 1년을 채웠어요. 이제 2년 차가 막 들어갔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협상팀이 하는 걸 보면 한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유권자를 향해서 뭔가 협상을 통해서 외국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끌어내왔다. 외국을 압박을 해가지고 특히 동맹국을 압박을 해서 엄청난 투자를 받아왔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큰 흐름이 바뀌는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기억을 돌이켜 본다면 지난해 우리 11월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한미 정상회담 했잖아요. 네. 그때 그걸 계기로 해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그 하루 전까지 한미 실무 협상팀은 합의가 안 됐습니다. 결렬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타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홈페이지를 보면 자기가 아시아 나라를 순방하고 와서 아시아 나라들을 다 제압을 해서 엄청난 투자금을 받아왔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9일이나 11월 30일까지는 최대한 압박을 하고 거기서 협상을 멈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 국내 정치 일정이 있고 그 일정에 맞춰서 협상조차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합리성으로 해서 최대치를 얻어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네. 자기 정치적인 국내 일정에 맞춰서 협상을 조절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내 정치 일정, 국제 정치 일정을 보면 미국의 압박이 언제쯤 누그러지고 언제쯤 가열될지에 대한 전망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11월 중간 선거. 중간 선거도 있고 오는 4월에 미중 정상회담 같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일정입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그 이전 어느 시점까지는 굉장히 강하게 몰아붙이고 그 뒤에는 승리했다고 선언하는 거죠. 뭐 이런 분석을 한다면 이번 미국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합리적인 표준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네. 지금 불규칙한 상황에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만이 이번에 관세 협상 타결하면서 2,500억 달러 투자 이제 미국이 하는 거 대다수를 이제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TSMC가 감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잣대를 우리한테 들이댄다면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투자분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우리가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수준이 400억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만은 물론 특성이 있지만 TSMC가 2,500억 달러에 가까운 대미 투자를 한다. 숫자상으로 보면 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 갭을 줄이라고 뭐 미국이 요구가 있을 것 같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먼저 이제 하신 말씀을 좀 이어받아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거래의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중요한 일정 이벤트를 앞두고 했던 패턴들을 사실 우리가 잘 읽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걸 통해서 우리 협상팀이 협상을 잘 했기 때문에 너무 겁먹고 지금부터 막 큰 위기가 올 것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의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전에 보면 이제 조선화협력 마스가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잘 활용했듯이 반도체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좀 거칠게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전매 특허죠. 맥시멈 프레셔를 통해서 네. 상대가 줄 수 있는 걸 최대한 얻어내는. 근데 우리는 반도체가 수출하기 때문에 을이라고 하지만 이걸 요즘은 슈퍼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SK나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국이 아니면 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관세를 그렇게 붙여가지고 미국의 그 생산 제조 원가를 올리고 소비자가를 올린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 앞두고 그다음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국에게 저렇게 양보를 하고 어떻게 보면 다소 비굴한 모습까지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이 부분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이미 어느 정도의 그런 이 협상을 통한 노하우를 얻고 있어서 우리의 무기를 가지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정교한 외교력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다고 해서 강대강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를 얻어낸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던 게 이제 관세 협상 때 마스가를 활용한 뭐 협상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관세 협상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걱정이 그거죠. 이번에 관세 면제 기준을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반도체 팹을 건설 중에는 생산량의 2.5배를 면제해 준다. 짓고 나서는 1.5배를 면제해 준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 1000개 칩 수출하려면 1500개 칩 수출하려면 1000개 정도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거를 그냥 단순산술이지만 네.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생산기지 들여와라. 네. 저는 이제 하워드 로트닉 장관의 말이 더 찜찜했던 건 메모리 반도체를 언급했다. 네. 라는 근데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하는 것들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매우 떨어지고요.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는 이게 잘 대응이 안 됩니다. 지금 하는 것들은 이제 강하게 상대를 압박을 해가지고 상대 이제 양보를 받아내는 그런 좀 거친 협상 방식이고 하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법을 보면 강자에게는 그냥 무덤덤하게 하고 약자에게는 매우 강하게 협박을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 1년 동안 특히 그런 현상이 강한데 약소국에 대해서는 매우 거칠게 대하고 네. 특히 동맹국처럼 취약성이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만 공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 이런 적성국이라든가 중간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한테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러시아, 중국, 뭐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처럼 미국과의 상호 의존 부분에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뭐 미국이 별로 관여를 안 하죠. 그러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동맹 국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한다면 너무 약하게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다. 또 약한 자에게 강하게 나온다라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패턴을 안다면 적정선에서 우리도 강한 자세를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사자성어로 따지면 이제 그 강약약강.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제 직장에서 이런 상사 최악의 상사로 꼽히긴 하는데 농담이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이번에는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국가들을 향했습니다. 양측의 목소리 이번에도 들어보겠습니다. I may put a tariff on countries if they don't go along with Greenland. Lo que podemos decir es que la Unión Europea será siempre muy firme en la defensa del derecho internacional, sea donde sea. 네, 그린란드를 둘러싼 상황도 꽤나 긴급하게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판이 정말 커지나? 미국과 유럽이 결국 이렇게 돌아설 수도 있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상황, 주말 사이 상황도 계속 발생했는데. 되게 조금 고조되고 있는데, 근데 항상 협상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는 항상 그 레버러지, 소위 말해서 지렛대로 올려야 되니까 이제 양쪽에서도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그냥 단순히 그린란드를 영토나 안보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북극 항로, 그다음에 뭐 감시 체계, 중국하고 러시아를 어떻게 감시할지, 그다음에 히토류,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방식이 너무 투박한 거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951년 협정을 통해서 그냥 미군은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이거는 내가 조금 부딪히는 방법,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올리고 거기에다가 압박을 더해서 10% 관세를 이제 6월 달까지 봐서 니네들이 협상이 잘 안 하면 25%까지 올리겠다라고 해서 계속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영국,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하는 모든 중동이며 국제사회에서 했던 것들에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 참여했던 영국에게까지도 관세를 부여하겠다고 해서 지금 되게 압박 정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진짜 영국과의 갈라서기까지를 생각하면서 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진짜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최대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올려가는 국면 아닐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지금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미국에 너무 많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밴드웨거닝 편승해서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는데도 지금 나토에서도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모습 이런 게 있긴 한데 분명한 것은 아마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렇게 움직인 것들 때문에 다 이제 나토나 아니면 그 유럽 동맹국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방위비를 더 낼 거고 자기네들이 미국 무기 체계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이렇게 딱 할 거라서 과연 지금 이러한 어떻게 보면 푸시 팩터가 트럼프 행정부가 한 게 과연 미국 중장기적으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는 지금 조금 궁금증인데 어찌 됐건 지금 국면은 대립 갈등에서 나토가 붕괴된다기보다는 왜냐하면 미국도 나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돈로 독트린으로 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다른 국가의 지역에 개입을 안 한다고 한다면 나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나토를 이용해서 러시아나 다른 국가를 견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서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치열하게 부딪히지만 이게 정말 나토 균열이나 유럽 동맹국이랑 깨지는 그런 상황보다는 지금 협상을 위해서 가장 그 협상력을 키우는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고조시키는 국면이 아닐까 보는 분석이 좀 적확한 분석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영국까지도 사실 포함이 돼서 놀라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그린란드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유럽에 대한 관계 재편이라고 하는 흐름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제 한 달 전에 나온 국가안보 전략 지침서가 있어요. 네. 거기에 나온 내용. 그리고 며칠 전에 나온 또 국무부 또 ASP라고 하는 또 전략 지침서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유럽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아주 확고합니다.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유럽과의 동맹 관계는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그 문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착취했다고 합니다. 무임승차고했다고 합니다. 그 구조는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국방비 올린다라는 말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사서 미국이 그동안 기여했던 것을 보존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는 것이고 그린란드의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유럽에 대해서 강하게 푸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여러 가지 안보적인 이유는 말이 안 됩니다. 1951년도에 이미 미국과 덴마크는 군사협정을 맺어가지고 그 그린란드 섬 전체에 미군은 언제라도 기지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덴마크가 그거를 반대할 리도 없습니다. 덴마크는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꼭 소유권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아마도 관리권이라든가 기지라든가 북극 항로 부분에 대한 상당한 양보를 받아내고 타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패턴은 유럽 국가들이 무임승차하는 이 상황을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법이고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내 정치 요소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국내 정치적으로 몰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물가가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해결될 가능성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 또 다른 부분은 앱스타인 파일이라 그래가지고 네.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쓸어버리고 새로운 국면을 만든다라는 차원에서 관심을 돌리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했을 가능성 굉장히 많은 분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유럽과의 어떤 관계 설정이 끊어질 거라고 보는 건 과도하고요.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유지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그린란드에 유럽 8개국이 군사를 파병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발끈하고 나서서 그 8개국에 관세 10%를 부과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예전에 유럽이랑 한번 그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하기 10%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방식을 언급한 건 아니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엄포인데 그게 만약에 이제 실현된다고 하면 그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부분과 좀 연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갈등은 조금 강 건너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네. 나토의 설립 배경은 지금 두 분이 다 말씀하셨듯이 더 이제 이전으로 들어가면 전후 국제 질서가 재건되는 과정에서 폐허가 된 유럽을 재건하기 위해서 안보적으로 만든 게 나토고 경제적으로 지원한 게 유럽 경제 공동체고 이 대부분을 사실 미국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상당 부분의 어떤 무역 적자를 용인한다든지 많은 군사 전략 자산을 배치해준다든지 하면서 했지만 나토는 기본적으로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위험에 빠질 때는 미국이 북미에 있는 캐나다, 미국이 도와주지만 미국, 캐나다가 위협을 느낄 때는 유럽도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북미에서 이런 어떤 전쟁이나 이런 위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그냥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했어요. 실질적인 상호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랬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제가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드는 건 아닌데 미국의 입장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하는 지점은 러우 전쟁이 일어나고 유럽의 코앞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서유럽에 있는 EU, 나토 회원국들은 방위비도 올리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으면서 오히려 복지 비용은 늘리면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들까지 지원해 줬거든요. 돈은 미국이 다 대고 있는데 그러나 이번에 거꾸로 사실상 미국이 그 그린란드에 느끼는 위협은 유럽보다 훨씬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나 중국에서 탄도미사일이나 핵을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면 그거를 전방에서 관측하고 막을 수 있는 게 알래스카하고 그린란드거든요. 근데 이 위협은 사실 유럽하고는 조금 약간 떨어져 있는 위협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린란드 자체가 실제로는 북미 대륙에 더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계속 그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덴마크가 얘기하는 거 개가 끄는 그 민병대 같은 군대 그 개 두 마리로 유지하다가 안 되니까 요즘 한 마리 더 늘렸다면서 3개의 개썰매로 지키고 있다고 막 조롱하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담긴 불만은 우리가 이런 위협을 있을 때 덴마크나 유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우리가 여기를 그럼 점유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안보책을 갖춘다고 할 때 니네는 군대까지 보내서 우리를 저지하겠다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폭발하는 거죠. 과연 누가 적성국이고 누가 동맹인지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본다고 했을 때는 EU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토의 존재 이유는 사실상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다고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 자체를 해체시킬 수는 없을 거고 그리고 그 상호방위 조약의 해제는 행정부 권한도 아닙니다.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EU가 계속 묵인하면서 한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그걸 어떤 야욕으로 보기에는 미국이 그동안 당해왔던 거 이제는 바로잡게 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달래주지 않고는 이 갈등은 쉽게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편을 드신 것 같은데 얘기 다 듣고 보니까 농담이고. 그러면 뭐 어쨌든 객관적인으로 보면은 미국 쪽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움직이는 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고 역사적, 뭐 군사적 안보 차원에서도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게 이제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뭐예요? 그러면 나토가 깨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유럽도 어쨌든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액션인가? 근데 이제 이 액션이 하나씩 더해지다 보면 트럼프의 성향상 더 강한 대응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짜 나토 깨지는 걸 우리가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제가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지난해 12월에 나온 국가안보 전략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은 지침서기 때문에 그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 미국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 다 이제 방향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유럽은 지금 아까 말씀 것처럼 미국과 유럽의 동맹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대신 지금까지 가져왔던 관계와 다른 관계 재편이 돼야 된다는 거고 바뀌는 쪽은 유럽이 된다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돈을 더 많이 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럽이 어느 정도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린란드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 유럽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거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화가 났다. 예를 들어서 유럽이 그린란드를 미국 이게 부합하게 지키려고 뭐 거기에 이제 나토 군사도 파병하고 그러면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가져가겠다는 욕심을 접겠어요? 이게 저는 이제 궁금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정말로 그린란드를 그 임기 3년 남은 임기 중간에 완전히 장악하거나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사실 의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늘 쓰는 협상의 기술 있지 않습니까? 맥시멈 프레셔. 지금 이런 식으로 일단 협상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미국이 입지를 점점 늘려나가면 미국이 원하는 만큼 뭐 소유는 아니더라도 그 그린란드에서의 어떤 뭐 히토류 개발이라든지 이런 네. 거를 공동의 이익으로 가져감으로써 중국의 어떤 히토류 통제에 대비하고 그 적성국이라고 생각하는 그 러시아와 중국이 그 북극 항로에서 들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 소유권은 더 많은 우리에게 어떤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은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 중국이 북유럽 국가 덴마크와의 협력 관계를 보면 덴마크 소유로 있으면 그린란드 주변을 맴돌고 거기에서 뭔가의 어떤 군사적 활동으로 의심되는 활동을 하는 거를 미국이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만약에 EU와 미국이 공동의 이익을 갖고 이런 것들을 대응한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미국이 당장 그러니까 뭐 소유하지는 않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EU를 움직이는 그런 카드로는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생각을 좀 다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상력을 키우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말씀드린 게 왜 그 기본 전제는 유럽과 미국이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유럽에 퍼주는 방식으로는 하지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지금 하는 안은 돈을 주고 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린란드를. 네. 그런데 그 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는 것도 있고 아니면 국민들한테 물어서 그 그린란드에 있는 국민들한테 물어서 국민 투표를 해서 아예 자기가 이렇게 갖고 오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1951년 방위 협상에 있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미사일 기지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중국, 러시아의 그 탄도미사일 견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결국은 이게 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둘 다 필요로 해서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유럽이 떠나게 된다면 미국은 유럽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군대를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세계 경영이라는 걸 미국이 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왜냐하면 비용이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도 유럽이 필요하고 특히 유럽은 특히 나토 동맹은 미국 없이는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막 싸울 수도 있다. 미국과 관계도 틀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서로 필요로 하고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미국이 지금 더 많이 투자를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모든 것을 깨진다라고 가정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영민권 저도 계속 분석을 네네. 하지만 결국은 어느 중간선에서 만나게 될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린란드에서 그래 소유는 안 하겠지만 미군 부대 여기 설치하고 히토류 같은 전략 자원 같은 경우는 중국에 뺏길 수 없으니까 요거에 대한 개발권은 우리 미국하고 유럽이랑 같이 갖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딜을 이렇게 할 거라고 보시는 게 조금 정확한 또 적확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네. 이 두 세력의 그 대립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서로 유럽 입장에서는 더 좋은 딜을 안 뺏기 위해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올리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더 많은 좋은 미국의 국익에 되는 안을 가져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미국이 여기를 소유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하면 또 복잡해진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유럽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들은 물론 그것도 다 비용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을 너무 둘 다 필요로 하고 있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고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에서 화합이 될 거다, 협상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쪽으로 보고, 근데 양쪽이 자기 이익 극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어가려고 할 거다 그렇게 봐야지 지금 그린란드를 두고 벌어지는 나토, 유럽과 미국의 갈등을 좀 적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협상 결과를 유럽으로부터 끌어낸다면 그린란드 땅을 갖고 싶다는 야욕을 내려놓을 것인가? 저는 이제 그 부분 이제 내려놓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은 또 다른 영향이 있는 게 미국과 유럽의 지금 관계가 아니라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소유 프로젝트는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별도로. 네. 1860년대 또 뭐 1940년대 그때에도 구체적인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살 테니까 팔아라. 그러니까 덴마크를 압박하고 그러면 덴마크랑 또 외교 갈등이 나고 그랬다가 또 무산되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패턴이 있었고 네. 지리적으로 그린란드가 워낙에 북미 대륙하고 붙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이제 서반구라고 하는 북미, 남미, 중미 이 대륙에 대한 확고한 헤게모니, 패권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욕심 또 그 이후에 다른 미국인들의 욕심 이런 것들은 또 재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럽과의 관계 속에서 본다면 그렇게 덴마크가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은 또 아닌 것이죠. 네네 한 말씀 더. 네. 미국 내에서도 상원 의원, 공화당에서도 반대하는 그 의원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덴마크가 가장 많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해준 상대방인데 이런 동맹의 땅을 뺏는다고 해서 만약에 상원으로 이 그 영토안 이게 올라면 우린 비토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서 네. 지금 이게 좀 복잡한 국면도 당연히 있다라는 걸 좀 저희가 인지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란 사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12대 일단 살해가 중단됐다고는 하는데 지금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뭐 다 달라가지고 잘 가늠이 잘 안 돼요. 10,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또 이란 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시위로 수천 명이 쏟아졌는데 이건 사실상 트럼프 책임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란 최고 지도부가 공격을 당한다면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겠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고 일촉즉발의 사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정확히 어떻게 짚고 계시는지부터 왕 교수님. 외신 보도를 통해서 전황을 본다면 11일, 12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바뀐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12일 이후로는 대규모 시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격한 상황은 8일에서 6, 7, 8, 9, 10, 11일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소강 상태로 봐도 되고 다만 지금 불안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하메네이의 공개적인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하메네이 이 최고 지도자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좀 위험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이란 측에서 협상을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또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낸단 말이죠. 뭐가 본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미국이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미국의 강화 외교와 이란의 역강화 외교가 늘 이렇게 그 충돌을 합니다. 뭐 어려운 용어로 풀었지만 이게 협상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를 직접 공격을 할 수도 있어, 군사 개입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내 말을 들어라고 하는 거고 이란은 계속 미국이 개입했을 때의 비용을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일로 공격해서 니네들이 들어오면 이런 피해를 입히겠다. 호르무즈를 막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협상의 레버러지를 맞춰가는 건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계산을 볼 때 하나는 개입의 명분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 명분은 학살, 처형. 지금 시위대하는 학살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적인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인 개입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는 대통령이라고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다 알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했죠. 당연히 알죠. 개입의 명분은 그런데 그러면 개입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력을 높이는데 개입의 명분을 갖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개입을 하는데 명분은 이거라서 개입을 할 건데 과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건 뭔가라고 하는 두뇌 회전이 막 돌아갈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이게 확전이 되면 어떡하지? 그다음에 얘네들이 보복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군 피해는 어떻게 되지? 그다음에 유가는 어떻게 되지? 이런 모든 거를 하고 우리가 다 매니저블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개입을 해서 조금 밀어붙여서 이란 행정부를 원하는 대로 몰아붙여야지 할 텐데 지금 개입 명분, 인권에 대한 학살 처형을 막겠다. 그리고 지금 써야 되는 비용은 예를 들어서 전쟁에 개입하면 엄청난 지금 여러 가지 분석도 내지만 잘못하면 조단위 돈이 또 깨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지난번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GCC 석유 국가들은 이거 하지 말라달라고 지금 로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호르무즈에 막힐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의 경제에 크게 타격을 받으니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인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유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우에서는 지금 둘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지만 우리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과 자기 그런 것들을 높여가면서 서로 소위 말해서 원하는 협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어떤 강화 외교와 역강화 외교가 충돌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는 게 좀 적합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오영건, 이번 사태가 사실 촉발한 거는 이란의 그 오랜 기간 경제 제재로 인한 경제 피폐 이런 것들로 이제 이란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난 게 살짝 촉발점이 된 거잖아요. 지금 이번 사태로 또 개인 제재, 관세, 개인 제재로 또 부과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란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강한 압박을 느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원래 이제 대중동 전략을 역사적으로 좀 고찰해 보면 미국은 중동에 원하는 건 영내 안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에게 너무 이제 과거에 중요한 이제 원유의 공급지였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하신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고 달리 나중에는 그 해결할 방법, 테러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입으로 미국의 국익만 유지하는 게 이제 최선의 방법인데 그동안 이란을 사실 오랫동안 이제 제재를 해왔죠. 주로 이제 경제, 에너지 부분에서 이제 생션을 통해서 제재를 했는데 이러한 제재들을 사실은 이란이 중국의 뭐 우리가 말하는 그림자 선단이라는 어떤 그런 우회 수출을 통해서 교묘하게 피해갔었죠. 그리고 중국의 뭐 그 연안에 있는 무슨 티팟 정유소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되는 국제 거래가 거의 없는 그래서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우회를 피해가면서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제재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그 현지에서의 어떤 그런 압박 이런 것들이 계속 심해서 이제 결국은 작년 이제 말부터 촉발된 어떤 그런 경제 위기가 지금 체제 붕괴 위협까지 이제 온 건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러한 상황을 끝내겠다라고 해서 그 제재를 부과할 때 중국이 움직이고 있는 중국이 받아주고 있는 저 선까지 중국에 그러면 관세를 매겨서 이거를 정말로 직접적인 충격을 줘서 숨통을 끊을 것이냐 이거는 어떤 미국이 좀 더 다른 고려 요인들까지 같이 지켜보면서 그 수위를 조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계속 공개적으로 그 하메네이하고 설전을 주고받고 있지만 아까도 뭐 말씀하셨기에 그 대안도 없고 그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도 베네수엘라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물론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필연적인 요인 말고 우연적인 요소만으로도 상황이 바뀌기는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미국이 계속 그 수위를 조절해 갈 것으로 그렇게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란 그 이슬람 혁명 있기 전 마지막 그 왕조였죠.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 전 국왕의 아들 그 팔레비 전 왕세자가 지금 미국에서 또 입장을 낸 거는 미국에 뭐 오랜 동안 거주하고 있었죠. 이란이 그 중동의 한국이 됐어야 되는데 북한이 돼버렸다. 그래서 현 정권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베네수엘라 사태랑 비교를 하면 베네수엘라 사태는 소위 말해서 작전을 통해서 대통령을 그냥 축출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란이 이거 공식을 대입한다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만약 이런 식으로 축출해낼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됩니까? 그건 불가능한 옵션이라고 저는 불가능해요? 네. 그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 서반구라고 하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대하는 그런 전략하고 이란처럼 멀리 있는 나라하고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이란의 관계 또 이란이 그 지역의 중동 아랍 지역에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인 또 지정학적인 위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미국과 이란의 역사가 있는데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나서 이슬람 공화국이 됐는데 그 이전의 역사가 또 있어요. 1953년에 그때 이란이 원래 그냥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어요.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자유 선거가 있었던 나라예요. 네. 민주주의를 제도가 있었던 나라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국의 공작원들이 가가지고 시위를 조작을 해서 아 그래요?
뒤집어 엎은 적이 있어요. 쿠데타를 조작된 쿠데타를 한 게 있어요. 그게 1953년이거든요. 그게 10년, 20년 만에 알려지면서 국민이 분노해서 일으킨 게 1979년 이슬람 혁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반미라는 차원에서는 뭐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뽑힌 모하마드 총리를 조작된 외국에서 사주한 조작된 시위가 나가지고 정권이 바뀐 그게 팔레비 왕조가 그래서 다시 복원이 된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란 국민들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높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보다는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더 크다라는 점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란 정책을 움직일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 궁금하네요. 이거를 군사 개입할 것처럼 또 얘기했다가 지금 일단 철수한 것 같은데 네. 여전히 불씨는 살아 있는 것 같고. 아마 군사적 개입보다는 군사적 개입의 역량을 높이긴 높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 함이 항모가 지금 이동했죠. 근데 제가 일전에도 개입이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 하나가 원래 미국 같은 국가는 어떤 나라에 개입을 할 때 플랜 B, A, B, C를 다 준비하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항상 중동에서 개입을 할 때는 핵 항모를 2대 내지 3대를 배치해 놓고 개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는 개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워싱턴 함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게 5일 걸린다, 7일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과연 개입을 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겁니다. 일단은 보냈으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정부한테 우리 군사 개입 옵션도 테이블에 있어라고 하는 실질적 위협을 주면서 외교적인 압박을 계속하고 지금은 시위대가 많이 소요 사태가 됐지만 또 한 번 시위대가 하면 시위대를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이란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경제 제재 지금 요번에도 나왔지만 경제 제재를 해서 지금 어차피 이 시위의 시초는 결국은 경제 침체에 의해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계속 그런 폭탄은 이란 쪽에 부과를 하면서 우리가 군사 개입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하면서 협상력을 계속 높이겠죠. 근데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군사 개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낮습니다. 오히려 이게 불확실성이 커지면 11월 중간 선거에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작년에 저희 12일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했던 거를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 정부를 밀어줘서 벙커버스터 탄을 이용해서 공격했을 때 마가 진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우리 개입하러 들어가는 거냐? 나 그러면 지지 못한다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이 출렁거리니까 본인이 깜짝 놀라서 그걸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이스라엘에 그만둬 해서 휴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11월 선거를 앞둔 시점입니다. 똑같이 이런 불확실성을 키우고 선거의 지지율, 자기 집토끼 안에서도 이렇게 지지율이 변화가 될 수 있는 이란 개입을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거는 선택지에 never say never지만 거의 최하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전쟁은 우연성에서도 일어나니까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 옵션도 테이블에 있다라고 하는 위협을 유지하면서 네. 외교적, 경제 제재 그리고 시위대에 대한 지원 이런 쪽으로 해서 이란 정부를 압박하는 쪽으로 갈 것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힘의 과시를 멈출 생각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반도체 관세 역시 동맹으로서의 가치보단 철저히 계산된 자국 이익의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이죠. 협상은 고차 방정식에 빠져들 것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